자, 오늘도 돈 벌기를 좀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이슈.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위성 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을 했는데요. 북한의 위성 발사는 2016년 2월 광명성 4호 이후에 7년 만인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번 발사의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사실 예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래서 북한에서는 군부부에서 이제 2인자에 해당하는 인물인데요. 밝힌 내용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찰, 감시자단 확보와 전략무기 개발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찰 정보 수단의 확대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대남 침투를 위한 무인기 개발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고를 했다고 이제 언급했는데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발사하겠다 이렇게 일본 쪽에 특히 통보를 했는데 네. 갑자기 또 발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31일부터 11일 사이에 그 안에만 이제 발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발사한 이유는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발사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긴급한 소식이 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갑자기요. 네. 네. 날씨가 좋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이렇게 미사일을 쏘니까요. 네,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북한이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북한이 이 수상하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 위성 로켓 발사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기술과 사실상 같은 기술인데요.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북한의 위성 개발과 시험을 ICBM 개발의 일환으로 보고 중단할 것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발사 발언,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발사를 이제 빨리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가급적으로 해서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6월 달 안으로 아마 이제 보름 안쪽으로 발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위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겉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유엔 제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ICBM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누리호를 발사했거든요. 그래서 누리호를 발사하니까 한동안 침묵하다가 이제 바로 이제 우리도 정찰 위성을 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이중적인 보석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위성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으로는 ICBM을 이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발사를 했고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위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일정 정도의 어떤 ICBM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을 축적했음에도 이렇게 정찰 위성을 운용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사체를 성공시킨다 하더라도 정찰 위성이 되려면은 지상의 1m 물체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서브미터급 카메라를 탑재해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3m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0.3mm 정도의 크기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미일 이벤트를 앞두고 또 한 번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확산 방지 구상 PSI 고급 회의와 아시아 태평양 순환 훈련이죠. 이스턴 엔데버 2, 3이 잇따라 진행이 이제 되는 점에 맞춰가지고 발사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6월 2일에서 4일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안 안보 회의가 또 열리거든요. 여기에 또 맞춰서 발사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결국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발사 소식이 전해 올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날씨의 변수도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이렇게 4총사뿐인데요. AI 열풍을 타고 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주가가 시총 1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약세로 돌아서면서 9억 9천 달러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때 7% 이상 급등하면서 41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네. 장중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조 원 클럽 가입 이후에 또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또 다른 사례를 들어서 언급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주가가 25% 떨어졌고 테슬라도 41% 각각 급락했기 때문에 고점을 찍은 것 자체가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총 1조 달러를 넘은 회사는 세계에서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번째로 올랐다라는 그런 보도 있었고요. 반도체 기업으로는 엔비디아가 이제 처음이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눈길을 끄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챗GPT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 탓으로 이렇게 1조 클럽에 이제 가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으로 AI 붐 때문에 월가 전망치를 50% 훌쩍 넘을 것이다라는 7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시총이 이렇게 급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감이 9,900억 달러로 마무리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시총이 좀 과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총이 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1조 달러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약간 늦은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AI 중에서도 챗GPT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제 불을 지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규제안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핵폭탄보다도 위험한 것이 이 생성 인공지능이다라고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약간 좀 타이밍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신중론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또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AI 열풍 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이제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거품이 꺼지는 듯한 상황 속에서 또 인플레이션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큰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은 높은 금리와 경기 압박이라는 현실 속에서 과연 얼마나 엔비디아가 치솟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엔비디아 열풍에 따른 우리 시장 분위기도 좀 돌아보면요. 엔비디아의 질주로 반도체주의 온기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반도체주의 훈풍이 좀 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이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AI의 두뇌인 비모리 반도체 CPU 못지않게 AI 연산과 저장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부분도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 D램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5% 이상 마이크론과 함께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되어서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엔비디아 1조 달러 터치로 인해서 현재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삼성전자는 해당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을 생산해서 이 생산에 대한 글로벌 1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엔비디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NBM,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인데요. 이 메모리 중에서도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AI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와 저장에 있어서 기존의 반도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10,000개가 넘는 CPU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D램 여러 개를 수직적으로 연결한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고부가가치, 고효율 프리미엄 제품이고 다른 D램보다도 좀 비싸기 때문에 그동안은 잘 팔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에 많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HBM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SK 하이닉스에서도 생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HBM을 생산하는 곳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삼성전자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거,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실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계속 올리는 추세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까지 5만, 6만 이렇게 점차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재고 문제
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도 있고 또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가지고 지금 현재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7만을 돌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현재 지금 답보 상태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증권가는 전망을 이제 밝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만 원대까지 뭐 상향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9만 원대까지는 좀 아직은 버거운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9만 원대로 상향한 이유는 회사의 영업이익도 지금 개선세를 보일 것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을 5조 원에서 6조 원으로 28% 상향한 그런 분석에 따르면은 좀 더 이제 9만 원까지 보는데 아직 9만 원대까지 가기에는 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투자하시는 것은 좀 신중하실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8만 원 안팎에서 뭐 9만 전자까지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네,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점차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를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삼성뿐만 아니라 삼성 부럽지 않게 LG전자도 주가가 뜨겁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장사업부 10조 원 가치까지 전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주목되는 회사가 있죠. 마그나 조인트 벤처입니다. JV인데요.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와 같이 조인트 설립을 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2조 원 미만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세가 전망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IRA 때문에 이제 폭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수주잔고 100조 원 확보가 또 예상이 되니까 중장기 전망에 대한 그런 밝은 전망 때문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 LG전자의 전자회사로의 변신 몇 년 전부터 사실 예고가 돼 있었는데요. 이 LG전자, 디스플레이, 이노텍, 에너지 솔루션까지 수직화한 게 이게 장점이다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던데. 그렇습니다. 네. 이 전장차, 특히 이제 전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가 모든 전자기술의 총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차량용 카메라와 센서, 통신 모듈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또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또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언급한 배터리가 이제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구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LG다라는 점이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올해 2배 가까이로 성장해서 3,3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5천억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가 실제로 지금 전날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다. 그래서 전기차 핵심 부품의 풀 라인업이 가능한 LG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2026년에 애플카를 출시한다면은 이 LG의 3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장기 전망들이 주요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출 관련 소식인데요. 15분이면 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집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 상품을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환승 대출 시대가 열린 건데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버스, 지하철만 환승하는 게 아니라 대출도 환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앱으로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해서 소비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당국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융앱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타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앱에서 기존 대출을 확인하시고요. 신용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환한다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본 후에 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사 앱은 대출 계약
계약을 진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기존 대출 구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출 이동 시스템으로 통해서 자동 상환이 되고요.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해당 앱에서 확인하면은 갈아타기가 완료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10억 원 이하의 보증 담보 없는 신용 대출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서민 중저 신용자 대상 정책 대출은 보증이 있어도 갈아타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출 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이 정부 당국에서는 연내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에 좀 굉장히 갈급해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